소설 들려주는 여자. 꿈은 사라지고의 역사. 윤대영. 꿈은 사라지고는 1960년대 영화배우이자 가수인 최무룡이 부른 노래다. 1959년 노필 감독이 동명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한 최무룡이 영화의 주제곡으로 부른 것이다. 한편 카바레 여급으로 나온 여주인공 문정숙도 나는 가야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꿈은 사라지고만큼 인기를 끌지는 못한 것 같다. 나는 꿈은 사라지고를 1968년 여름에 처음 들었고 나는 가야지는 1982년 봄에 학교 앞 술집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다. 1968년이면 내가 7살 때다. 그러므로 인생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사람이 살려면 하루 2끼 내지 3끼를 먹어야 하며 그만큼 똥오줌을 누워야 하고 반드시 잠을 자야 한다는 것 정도가 그때껏 내가 터득한 삶에 대한 이해의 전부였다. 기다림이나 그리움, 외로움과 고독, 밤과 낮, 눈과 비, 혹은 계절의 변화가 가져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변화를 어렴풋이 느껴보긴 했으나 그 모든 것이 안개처럼 뿌옇게 나타났다 곧 사라지곤 했다. 말하자면 나는 그 안개 속에서 늘 배고픔에 시달리며 사위를 두리번거리는 한 마리 짐승이나 다름없었다. 내게 꿈은 사라지고를 들려준 이는 아버지의 바로 아랫동생인 삼촌이었다. 그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다 공수부대에 입대한 뒤 첫 휴가를 받아 고향에 내려왔다. 무려 4년 만의 귀향이었다. 삼촌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고향을 떠나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의 부친, 즉 나의 조부와 어려서부터 갈등과 반목이 심했다고 한다. 나야 자세한 사정을 알려 없지만 삼촌의 거칠고 반항적인 기질이 원인이었으리라 짐작한다. 삼촌을 제외하면 집안 사람들은 모두 봉숭아처럼 섬세하고 나약했으며 웬일인지 처절하리 많지 고독한 표정들을 짓고 다녔다. 그 표정이 곧 집안의 문장이었다. 입대하기 전 삼촌은 삼류대학 철학과에 적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삼촌은 철학과는 무관한 사람이었다. 고향을 떠나기 전인 10대 시절에 이미 그는 인근의 주먹으로 알려져 있었고 몸에 늘 누군가의 피를 묻히고 다녔다. 마을에서 돼지를 잡을 일이 있으면 그가 선뜻 자청하고 나서 돼지 멱을 닦고 흰 사기사발에 받은 싱싱한 피와 뜨거운 간은 마땅히 그의 차지가 되었다. 그는 또한 마을 지킴이 노릇도 했다. 마을에 외지인이 들어와 시비가 붙거나 말썽을 부리면 그가 한달음에 쫓아나가 이내 해결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를 나무라거나 탓하지 못했다. 그는 날카롭게 각을 세운 공수부대 모자를 코까지 눌러쓰고 대문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6월의 어느 무더운 날 오후였다. 그때 나는 조모와 함께 마루에 앉아 퍼런 개구리 참외를 깎아먹고 있었다. 군복 역시 칼처럼 날이 서 있었고 군화는 어쩐지 기분 나쁜 빛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거침없이 마루로 다가와 어깨에 메고 있던 더블백을 내려놓더니 아무 말도 없이 뒤란으로 돌아가 우물에서 꾸역꾸역 물을 퍼마시고 돌아왔다. 너 그 군화에 묻은 게 뭐냐?
4년 만에 상봉해서 조모가 둘째 아들에게 내뱉은 첫마디는 이러했다. 조모의 목소리는 사뭇 떨리고 있었다. 그거 혹시 피 아니냐? 삼촌은 쏘아보듯 자신의 군화를 내려다보더니 더블백을 열고 내장을 끄집어내듯 피로 물들어 있는 베이지색 군복을 꺼냈다. 나중에 삼촌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것은 공군 장교의 외출용 하복이었다. 조모는 마루를 짚고 기우뚱 일어나더니 피 묻은 군복을 싸들고 서둘러 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뽕나무밭 안으로 들어가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내가 뒷전에서 지켜보자 조모는 부직갱이를 휘두르며 어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닥달을 하는 것이었다. 삼촌은 조모가 차려준 밥을 먹고 저녁까지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어디로 가려는지 주섬주섬 옷을 찾아 입었다. 그는 마당으로 내려서다 말고 내게 다가오더니 귀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동안 많이 컸구나. 3살 떼어졌으니 넌 내가 기억이 안 나겠지만 내일은 나하고 두더지를 잡으러 가자.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말투는 제법 나긋했다. 새벽녘에 그는 흠뻑 술에 취해 들어왔고 그때까지 조부는 안방에 앉아 등잔불에 의지해 책을 읽고 있었다. 왔다면서. 안방에서 조부의 목소리가 들리자 마루를 건너오던 발소리가 멎었다. 그만 들어가 자거라. 삼촌은 대꾸 없이 건넌 방으로 들어오더니 내 옆에 집단처럼 쓰러져 누웠다. 이어 조부의 방에 불이 꺼졌다. 나는 잠꼬대처럼 삼촌에게 물었다. 그 사람 죽었어요? 시큼한 술 냄새를 풍기며 삼촌이 내 쪽으로 무겁게 돌아누웠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 피 묻은 옷 말이에요. 삼촌은 하고 사이를 두었다가 신음하듯 말했다. 기찻간에서 괜히 시비를 걸어오길래 몇 대 두들겨 패고 옷을 벗겨 밖으로 던져버렸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글쎄 나도 모르겠다. 꼭 그래야만 하나요? 도대체 어쩌려고. 낮에 할머니가 군복을 태우며 중얼거리던 말을 나는 그대로 주워 섬겼다. 삼촌이 등을 웅크리고 돌아 누우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러는지. 존재가 원래 혼자라는 뜻이라는 건 알겠는데 저 들판에 비석 없는 무덤처럼 말이다. 그게 가끔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 것이다. 네가 뭘 알겠냐만. 나는 들창에 비친 달 그림자를 이불 밖으로 훔쳐보고 있었다. 문득문득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느낌이 들어. 여름 한낮에 하얗게 타고 있는 빈 마당을 바라볼 때처럼. 그러다 숨이 멎듯 그 느낌조차 사라지지. 심지어 피를 보더라도 별 느낌이 없단 말이지. 잠결에 그가 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오후에 삼촌과 나는 들로 두더지를 잡으러 나갔다. 두더지는 할머니의 신경통 치료제였다. 들판은 온통 개망초꽃으로 덮여 있어 두더지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저녁 무렵 삼촌과 나는 들을 빠져나가 논빼미로 나갔다. 휘저으면 손에 묻을 듯한 검붉은 노을이 들녘 저 끝에 걸려 있었다. 삼촌은 논둑을 파내 2마리의 두더지를 잡았고 철사로 다리를 묶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논빼미에 흩어져 있던 학들이 날아와 가까이에서 삼촌과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두더지를 잡는 사이 날은 어두워졌고 나는 삼촌의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왔다. 장엄한 노을이 내려와 있던 들녘에 무슨 일인지 횃불을 든 사람들이
유령처럼 서성이고 있었다. 어느 집 노인네가 또 저녁에 집을 나간 모양이라고 삼촌이 말했다. 삼촌의 등은 바위처럼 넓고 따뜻했다. 겨드랑이에서는 진득하고 시큼한 땀내가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삼촌은 꿈결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꿈은 사라지고는 내가 옛날에 자주 부르던 노래. 내가 꿈은 사라지고를 부르면 옆에서 누군가 기타를 치며 나는 가야지를 불렀지. 그러나 지금은 모두 지난 시절의 이야기. 삼촌은 대문 앞에 당도할 때까지 계속 꿈은 사라지고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노래의 가사를 그날로 모두 외워버렸다. 끝없이 퍼져나가다 젊은 꿈이 아름다워. 이듬해부터 나는 서울에 있는 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저녁 나절이 되면 마루에 나가 앉아 가끔 꿈은 사라지고를 불렀다. 그날 삼촌의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의 풍경이 자주 눈앞에 떠오르곤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어머니가 다가와 내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어린 것이 웬 청승이야. 어디서 그런 노래는 배워가지고. 그만 닥치지 못해? 밥상머리에서도 뜻하지 않게 그 노래가 목구멍으로 삐져나오곤 했는데 뭐 여지없이 아버지에게 귀싸대기를 얻어맞곤 했다. 자식 새끼 하나 있는 게 그새 망령이 든 건가? 아버지는 어머니를 노려보며 그렇게 말했고 나는 밥을 먹다 말고 집 밖으로 쫓겨나야 했다. 어두운 골목을 돌아다니며 나는 밥상머리에서 부르다 만 노래를 마저 흥얼거렸고 그런 날 밤이면 삼촌과 함께 개망초가 무리지어 피어있는 들판을 헤매는 꿈을 꾸곤 했다. 꿈속에서는 횃불을 든 유령들이 늘 서성거렸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꿈은 사라지고를 불렀는데 교사들 또한 별 수 없이 혀를 차거나 쓴웃음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곤 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서 삼촌처럼 나이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까지 삼촌은 서울 여기저기를 떠돌며 무의도식했고 결혼할 여자를 구하지 못해 혼자 살았다. 살림을 차릴 만한 처지가 아니었고 딱히 결혼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 같았다. 대학 2학년 때 나는 첫사랑에 빠졌는데 상대는 학교 앞에 있는 다락방만한 카페의 여주인이었다. 나보다 6살 연상이었고 이름은 은주였다. 날이 굳으면 그녀는 술에 취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녀의 애창곡은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였다. 또한 성재희의 보슬비 오는 거리, 곽순옥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현미의 떠날 때는 말없이, 문정선의 나의 노래, 정훈이의 안개, 최은옥의 빗물 같은 노래도 곧잘 불렀다. 그 맑거나 어두운 목소리, 아득하거나 환한 표정, 그리고 20대 중반의 여자에게서 풍기는 원숙함에 나는 완전히 넋이 빠져 날이 흐릴라치면 불이 나게 그 집으로 달려가곤 했다. 그리고 어느 비 내리는 밤 나는 그녀의 기타 반주에 맞춰 꿈은 사라지고를 부르게 되었다. 내 노래가 끝나자 그녀는 가을 해바라기 같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더니 돌연 암암한 표정을 짓고 내게 술잔을 건네며 이렇게 속삭였다. 너도 참. 석연찮은 느낌이 들어 나는 곧장 반말로 되받았다. 말을 되도록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 그녀는 고개를 모로 돌리고 픽 웃고 나서 말했다. 우리? 그 말 참 오랜만에 듣는구나. 그래, 그럼 우리 오늘부터 사귈까?
너 나 좋아하지? 나는 즉각 되받았다. 물론 좋아하지. 어쭈, 보교한 달리 꽤 진보적이네. 헛소리 집어치우고 만난 기념으로다가 노래나 한 곡 더 불러보슈. 이어 그녀가 부른 노래가 바로 문정숙의 나는 가야지였다. 그녀는 20대 초반에 이혼 경험이 있었고 5살 배기 딸을 키우고 있었다. 본인 말에 의하면 일찌감치 뜨거운 물에 빠졌다 나온 경험이 있는 여자였다. 그 때문일까? 그녀의 목소리는 도마에 밴 붉은 양념처럼 가슴을 저미는 구석이 있었다. 자정이 되자 그녀는 카페의 문을 닫고 불을 껐다. 밖에서 추적추적 빗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와 나는 계란 프라이 5개를 만들어 놓고 새벽까지 맥주를 마시고 다시 면밀하게 사랑을 나눈 뒤 서로 엉겨붙은 채 잠에 골아 떨어졌다. 1982년 여름 어느 토요일 밤의 일이었다. 아름다운 꿈만은 가슴 깊이 안고서 외로이 저 멀리 나는 가야지 사랑을 위해.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 나는 삼촌을 찾아갔다. 그는 동가식 서가숙 세월을 마감하고 을지로에서 골뱅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백수건달로 허송세월을 하다 보니 사는 게 돌연 무상하게 느껴져서 라고 변명조로 얼버무렸지만 표정에서 야릇한 활기가 묻어났다. 20평쯤 되는 제법 널찍한 규모의 장사도 잘 되는 눈치였다. 개업한 지 1년쯤 됐다며 주방에 들어가 대접에 든 골뱅이 파무침과 병맥주를 내왔다. 앞치마를 두른 삼촌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나는 여자가 생겼다고 고백했다. 여자? 라고 되봤더니 삼촌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여자라. 하긴 너도 이제 그럴 만한 나이가 됐지. 근데 나는 삼촌에게 은주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갑자기 화투판에 끌려온 사람처럼 삼촌은 눈을 대굴거리더니 떨떠름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그 여자를 만나러 가자는 뜻이냐? 데려올 만한 사정이 못 돼서요. 학교 앞에서 카페를 하고 있거든요. 삼촌은 잠시 망설이다가 앞치마를 벗고 자리에서 성큼 일어났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가게를 부탁한 다음 서랍에서 지폐를 한 움큼 꺼내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삼촌과 나는 택시를 타고 학교 앞으로 갔다. 거리에 부슬부슬 비가 듣고 있었다. 카페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쯤이었고 회사원으로 보이는 40대 남자 두엇이 스탠드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은주는 외출했는지 보이지 않았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르바이트 학생이 대신 술을 내왔다. 오랜만에 학교 앞에 오니 기분이 좀 묘하구나. 난 뭐 학교라는 데를 제대로 다니지도 않았지만 말이다. 별 의미 없는 투로 삼촌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여기 술집 이름이 뭐냐? 아까 들어올 때 못 봤는데. 목마와 숙녀라는데요. 촌스럽구나. 그거 박윤환의 시 제목 아니냐? 몇 번 들어봤는데 난 아무리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 뭐 그 정도는 겨우 알아듣겠더라만. 유곽의 시멘트 벽에 휘갈긴 낙서 같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겠지만
왠지 고리타분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나잖아. 삼촌이 내 얼굴을 살피더니 어깨를 툭툭 쳤다. 내가 막말을 한 거냐? 실은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고독을 잊은 지 오래다. 그래,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우리 점잖게 술이나 마시자. 근데 그 노래한다던 여자는 어디 간 거냐? 그때 은주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머리에 하얗게 이슬비가 앉아 있었다. 내게 머물던 은주의 시선이 곧 삼촌에게로 옮겨갔다. 그러고는 내 옆을 지나며 왔어 하고는 내쳐 주방으로 들어갔다. 저 여자냐? 근데 좀 연로한 것 같다. 5살짜리 딸도 있다네요. 딸? 그로부터 맥주 2병을 마실 동안 삼촌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뭐 꼭돌이를 사귀라는 법은 없지. 하지만 모쪼록 상처에 대비하거라. 상처라는 건 대개 스스로 받는 거니까. 좋은 여자예요. 좋을 때는 물론 좋지.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야. 하나만 덧붙이자면 여자 나이는 남자 나이와 달라. 물론 몸도 다르고 나이를 먹을수록 여자가 앞서간다 그런 얘기야. 여기까지 말했을 때 은주가 접시에 계란말이를 담아 삼촌과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왔다. 스탠드의 사내들은 등을 돌린 채 나란히 앉아 맥주에 양주를 섞어 마시며 뭔가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비가 추적거리는 소리가 창틈으로 차갑게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간단히 눈인사를 주고받은 뒤 세 사람은 눈치를 보듯 골자 없는 얘기들을 주고받았고 중간에 은주가 서비스라며 선반에서 시바스 리가를 한 병 꺼내왔다. 그때부터 세 사람은 조금씩 취해갔다. 딸아이는 무탈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은주에게 말을 건넸다. 암만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이빨을 살펴보세요. 유치가 하나둘씩 빠질 테니까요. 그때가 가장 예쁠 때죠. 실은 은주 씨 노래 들으러 일하다 말고 을지로에서 택시 대절해 왔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 곡 부탁합니다. 은주가 나를 돌아보았다. 얼굴이 불쾌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삼촌 말이 맞아. 밖에 비도 오는데 한 곡 불러봐. 은주는 눈을 흘기고는 마지 못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에 놓여있던 기타를 들고 왔다. 마침 손님이 빠져나간 뒤여서 그녀는 안에서 문을 닫아 걸었다. 그새 자정이 가까워져 있었다.